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25페이지를 보시면 허용되는 행위라고 나옵니다. 자, 이 허용되는 행위는요. 개발 행위인데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중요한 게 나오죠.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그래서 자, 홍수가 나서 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가만이라든가 마대자루에다가 이제 흙을 퍼 담죠. 군인, 공무원, 지역 주민들이 나와가지고요. 뚝을 새로 쌓아야 되니까. 자, 흙을 퍼 담는 재해 방송을 보시던 분들께서 야, 저거 토속 채취하는 건데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 군인 애들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했다가 군대 생활 3년 더 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란 얘기죠.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는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고요. 단 끝나고 나서 1개월 내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이건 건축 신고 대상 건물은요, 개축, 증축, 재축할 때는요,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경미한 행위가 오른쪽에 박스에 나오죠. 경미한 행위들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1번의 경미한 행위, 뭐 허가나 신고나 가설 건축물 허가나 축조 신고 대상이 아닌 진짜 대수롭지 않은 건물을 짓는 거. 이때는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 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공작물 설치 중에는요, 딱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자, 비닐하우스 설치. 자, 도시계획 사업할 테니까 치워라 그러면 금방 치울 수 있죠. 저촉이 되지 않죠. 단 가로에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 양식장은 제외.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받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뚜껑을 열었더니요, 물고기가 뛰어놀더라. 이거 도시군 계획 사업할 테니까 치워라 그랬을 때 금방 못 치우잖아요. 다 회를 뜰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 50cm 이내 토지 형질 변경 경미하다. 그 다음에 2번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토지 형질 변경. 대지 조성할 때 이미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요. 그 범위 안에서 작은 개발행위는 경미하다는 뜻이고, 국가 지자체 토지 형질 변경. 자, 행정기관한테 유리한 것은 다 경미합니다. 그다음 토속 채취 보시고 토지 분할에 1, 2, 3, 4, 5번 나오죠. 요것도 다 경미한 행위로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 우리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발 행위에서는요. 네 번째로 개발 행위 요 허가 절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 개발 행위 허가 절차는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신청을 합니다. 허가 신청을 하면요, 15일 내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허가냐, 불허가냐를 결정합니다. 15일 내. 이때 15일에는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은 제외하고 15일 내예요. 그러니까 15일 내 허가 불허가는데 실제로는 한 달, 두 달 막 걸려요. 왜 그러냐면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허가 불허가 할 때 협의나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 내 허가 불허 결정하는 거고요. 허가 불허가를 결정할 때는요, 여기서 허가 기준이 나옵니다. 허가 기준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허가 기준에 적합할 때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고요. 그 허가 기준이 25페이지에 나오죠. 5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억번이 면적 기준,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지역. 그다음에 3만 미만이 3개가 있죠. 공업, 관리, 농림 지역. 규모가 제일 작은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지만 허가 받을 수 있는 데가 보전 녹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래서
개발 행위는요 기준 면적 미만으로 해야 돼요. 작은 면적으로 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면적 암기하시고, 니은번 기준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저촉되지 않을 때 허가할 수 있는 거죠. 디귿번은 개발 행위 뜻만 알면 돼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때 허가 내주는 거죠. 리을번은요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죠. 그래서 앞에 문장이 길게 나오는데 이 문장을 다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경관이나 환경을 못 외우는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핵심 단어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먼저 기억하시고,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주변 지역 봤더니 농사 짓고 있는 너는 왜 건물 지으려고 그러니 허가 못 내주겠다. 토지 이용 계획에 적합하지 않아. 건축물의 높이가 너무 높아. 토지 경사도, 우리나라 임야에서는 경사도 25도가 넘으면 개발이 다 금지돼 있어요. 경사도가 안 맞는다. 수목의 상태, 굵은 나무가 많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화렵수가 많아도 허가 안 나오고,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 배수 등등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다음 미음번에 기반 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요 5가지 기억하셔야 됐고요. 그다음 우리 의견 청취라는 게 나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하기 위해서는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왜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지 않을 때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죠. 예.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것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틀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6번이 허가권자 처분 나왔죠. 자, 15일 내 심의나 협의를 거칠 때는 그 기간을 빼고 15일이다.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요. 26페이지 보시면요.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이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서, 바로 인터넷이죠. 통해서 알려야 한다. 7번에 이제 조건부 허가라는 게 나와요. 이거 중요하다고 거기 표시가 돼 있죠. 예.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조건을 걸고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토속 채취하겠대요. 돌산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산을 깨면 돌이 날려서 사람 머리에 떨어질 수가 있다. 그건 돌산을 갖다가 폐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그물로 다 씌운 다음에 폭파 작업을 하겠다. 그러면 허가 내주겠다. 이게 바로 조건부 허가입니다. 조건부 허가할 수 있고요.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돌산을 갖다 깨가지고 한 5천만 원 벌 수 있는데 폐 타이어를 잘라가지고 만든 그물로 돌산 전체를 씌우는데 한 2억 들어가요. 이거 미리 알려줘야 돼요. 이 조건 하에 허가 내주려는데 너 동의하겠니? 그러면 저 아예 안 하고 말래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는요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 제도가 나와요. 자, 이행담보 제도라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을 허가받은 것으로 이행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예요. 먼저 이행보증금 예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가 있어요. 이거는 현금으로 예치하고요. 보증서로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담보로 맡겨놓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개발행위할 때는 도로 메워라. 원상 회복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원상 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원상 회복 명령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상 회복 명령을 받고도 원상 회복을 안 했을 때는요, 도로 이제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합니다. 이것을 행정대집행이라 그래요.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행보증금 예치죠. 그렇죠.
그다음 우리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 요거 오른쪽 박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국가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개발 행위할 때는 쉽게 말해서 지네들이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 알아두셔야겠죠? 예. 그다음에 우리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게 나와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개발 행위 허가 안 내주는 거죠.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나오는데요. 요 개발 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그럼 요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은 주로 언제 하냐 그러면요. 우리 재개발 지역 주변이나 뉴타운 같은 주변에 지분 쪼개기라는 거 있죠. 분양권 한 개를 두 개, 세 개로 막 쪼개는 거 있죠. 분양권 늘리는 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때도 있고요. 동탄 신도시 주변에 예전에 투기나 난개발이 일어나니까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적도 있어요. 많이 쓰이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먼저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권자가 누가 될 것인가? 제한권자. 그다음에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한 기간. 세 번째가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제한 사유. 제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제한 사유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제한권자는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제한권자가 됩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제한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요. 개발 행위 허가권자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제한권자는 돼요. 그다음에 제한 기간은요.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연장은요.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요거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은 몇 년인가? 시험 나오죠. 최장 5년이죠.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 사유일 때는요. 3년간만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3, 4, 5번일 때는 3년 플러스 2년을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사유가 26페이지 오른쪽 박스에 나오죠. 제한 사유. 자, 녹지 지역이나 계획 관리 지역에 밑줄 치는 겁니다. 자,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안에 들어가죠. 그다음 계획 관리 지역의 뜻은요.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해요.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 지역인데 자, 넓은 의미의 도시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이 있어요.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우량농지, 쌀한톨 심으면 한가마가 나온다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면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란다 할지라도 무슨 잡목이 집단적으로 자랄 때는 보전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수목이 자란다. 예를 들면 뭐 난초 같은 게 자란다. 난초 이런 거는 뭐 보존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예.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는데 참새떼가 집단 서식한다. 보존할 필요가 없죠. 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새가 있습니다. 학 같은 게 집단 서식한다. 이거 이제 보존할 필요가 있겠죠. 이럴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자, 녹지 지역과 계획 관리 지역인데 계획 관리 대신에 보존 관리 쓰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 비슷하지만 틀렸어요. 예. 그다음에 환경 오염 우려가 있을 때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4번, 5번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의 특징은요. 다 계획을 수립하는 곳이에요. 자,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요. 계획이 지연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공부 계획도 다 지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 2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죠. 그래서 3, 4, 5번의 특징은 계획을 수립하는 곳. 요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요.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시험 문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최장 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그다음 26페이지 왼쪽에 보시면요. 자, 이거 연장할 때는요. 중도이나 지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때는 3년 이내 제한할 때는 중도이나 지도의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는데 연장할 때는요. 중도이나 지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27페이지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라고 나오는데요.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자가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 계급이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일 때는 계급 낮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 틀리게 내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 X입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했는데요. 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그 사유가 소멸하는 수가 있어요. 뉴타운 주변에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려고 제한했는데 뉴타운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면 제한할 이유가 없죠. 요랬을 때는요. 제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됩니다. 자, 이제 10번부터는요. 이게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인데요. 요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기반시설 연동제라 그러죠. 기반시설 연동제. 이게 뭐냐 그러면 기반시설 연동제는 어느 도시의 기반시설의 용량하고요. 기반시설의 용량하고 그 도시의 개발행위의 양. 그러니까 이때 개발행위는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개발행위를 말해요. 개발행위의 양을 일치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인구수예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도시의 기반시설의 용량, 도로나 학교, 상하수도의 용량하고 그 도시의 인구수를 일치시켜서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기반시설 연동제. 바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라고 법조문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제도가 있어요. 하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뭐냐면요. 자, 인구 증가를 초래하는 개발행위, 그러니까 건축 같은 거예요. 요 개발행위가 집중이 됩니다. 개발행위가 집중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증가하겠죠. 인구가 증가되면요, 바로 이제 도로도 자동차로 꽉 막히고 학교도 콩나물 시루가 돼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집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요. 자, 기반 시설 부족할 때 이제 기반 시설 늘려주면 되는데 기반 시설을 늘려줄 땅, 도로 추가 설치하거나 초등학교를 추가 설치할 만한 땅이 없대요. 그래서 기반 시설 확충이 곤란하다. 땅이 없어서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럴 때 이제 기반 시설 늘리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대신 사람을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인구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감소시켜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하겠다. 인구 감소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는가? 뭐 폭탄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살인마를 풀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을 작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작게.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강화는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층 지을 아파트를요 절반 10층까지 짓는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줄어들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바로 개발밀도 관리구역인데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실제로 지정된 곳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요. 처음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2003년도에요. 많은 비판받았습니다. 왜 비판받았냐 그러면 아니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든지 기반 시설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반 시설 못 늘린다고 인구를 줄여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요 지방에 사는데요. 저희 동네에 딸이 7명인 딸 부자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방이 3개밖에 없어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시집을 보냈습니다. 인구를 감소시켜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하려는 제도죠.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정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러죠. 그럼 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뭐냐면 개발 행위가 집중이 돼요. 인구가 증가하고요.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기반 시설 확충이 곤란해진다. 근데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여기서는 기반 확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왜요? 도로 추가 설치할 땅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추가 설치할 땅도 있어요. 여기는 가능한 곳이에요. 이랬을 때는 이제 그 기반 시설을 설치한 비용을 부담하는 게 핵심이 됩니다. 비용 부담이 핵심이 된다. 그래서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키느냐. 이게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 설치 못하는 곳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를 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27페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가로 1번에 의가 나오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자, 인구가 증가하죠.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에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를 줄여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고요. 누가 지정하는가? 이거 시험 문제죠. 6명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기반 시설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해결할 책임은 누가 지는가? 지자체장 6명,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시험 문제죠. 그다음에 어디에다 지정하는가? 개발이 다 끝나서요. 더 이상 기반 시설을 추가 설치할 땅이 없는 곳에 지정하죠. 자, 개발된 곳 어디예요? 주상공, 주거상호 공업지역에 지정하고요. 자, 지정했을 때 원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법에 돼 있는데요. 대통령령에는 건폐율 강화 범위가 안 나와요. 용적률만 50% 강화. 최대한 돼 50%라는 것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용적률이 300%일 때 50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절반 150으로 줄인다는 뜻이에요.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20층 지을 수 있는 곳에 10층으로 줄이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강화한다. 근데 강화는 용적률만 강화 퍼센트가 나옵니다. 지정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구체적인 대통령령의 지정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2년하고 20%란 말이 나와요. 근데 3년이나 30%란 말은 안 나온다. 이게 시험 문제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 2년 내에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2년 내 하수 시설 용량 초과할 것으로 예상. 2년 내 학생 수가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할 것 예상. 수도나 하수도는 초과할 것 예상될 때 학교는요. 그냥 초과가 아니라 20% 이상 초과 예상. 왜요? 20%까지는 학생들을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수도나 수도는요. 초과하면 물이 안 나오거나 물이 넘쳐버리죠. 근데 학생은 20%까지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고요. 용적률 강화 범위는요. 50%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해라.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하면은요. 용적률 조금 강화하라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요. 예. 자,
기반 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 즉시 검토가 아니에요. 즉시라고 내죠.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강화하거나 완화해라. 이거 원래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완화가 왜 나옵니까? 지나치게 강화됐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완화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28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 사례가 있죠. 토평 같은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 적도 있어요. 구리 가던 그 토평 같은데. 자, 의 보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지역 나왔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 지정이 안 돼요. 외지역 그랬기 때문에요.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고요. 지정권이 똑같습니다. 6명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X, 도지사 X. 어디다가 지정하는가? 자, 의무적 지정하여야 되는 것이 오른쪽 박스에 나오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건물 막 들어서 인구 늘어나죠. 지정해야 된다. 용도 지역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틀려요. 변경이나 해제되더라도 그 결과 뭐예요? 그 결과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자, 도시 지역이 용도 지역이 변경됐어요. 농림 지역으로. 그러면 행위 제한이 더 강화됐죠. 이럴 때는 지정 못 해요. 근데 농림 지역이 도시적으로 바뀌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된 거죠. 이럴 때는 지정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3번에 1번 전년도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3자는 죽어도 안 나오죠. 계속 2자만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더 늘어나겠네요. 동그라미 2번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군의 관할 구역에 있는 그 군 같은 경우 있죠. 그 지역의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요것도 이해를 좀 해야 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해해 보시면은요. 여기가 어느 군이에요. 군. 예를 들면 오염군이라고 있어요. 오염군이고 이쪽이 마시면이라는 곳이에요. 오염군 마시면. 여기가 주구리예요. 주구리. 여기가 사르리예요. 근데 오염군 마시면 주구리가요. 인구가 25% 증가했어요. 근데 오염군 전체가 5% 증가한 거예요. 자, 오염군 전체는 5% 증가했는데 특히 오염군 마시면 주구리가 25% 증가했다. 그러면 오염군 전체보다 주구리가 20% 이상 더 증가한 거죠. 이럴 때는 요 주구리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정 절차 위에 보면 임의적 지정이 있죠. 의무적 지정에 해당되지 않아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고요. 자, 지정 절차 보시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그리고 지도의 심의를 거쳐라. 그래서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도 지도의 심의를 거칩니다. 요 두 개 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도 지도의 심의 걸치고요. 그 다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란 말 안 나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도의 심의 전에 주민의 의견 청취가 먼저 나와요. 주민의 의견 청취 그리고 지도의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역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란 말 안 나옵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여기만 나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돈을 내는 곳이에요. 기반시설 설치할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자, 지정 해제 의제 이것도 중요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냐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년입니다. 이때 해제는 실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에 지정 기준 있죠? 기준은 국토부 장관으로 정하고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오른쪽 박스에 나오네요.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가 되도록 지정하고요. 묶어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이것도 중요하게 시험 나오죠.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등 시설로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부과한다. 자, 인구가 증가되는 게 신축이나 증축이에요. 그럼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종류 중에 개축, 재축 이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개축, 재축 이전은 인구가 증가하지 않거든요. 신축이나 증축이에요. 200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 이거 연면적을 말하고요. 그다음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에 납부 기간을 보시면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고요.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됩니다.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몰납. 자, 물납 현금으로 내는 게 원칙이죠.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내는 게 원칙인데 부과 대상 토지로 내거나 자, 이와 비슷한 토지로도 물납을 할 수가 있다. 이거 체크하시고. 근데 우리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이 건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기반시설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기반시설 유발 개수. 유발 개수가 클수록요. 이거 기반시설에 부담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요. 별표. 우리가 시행령 별표까지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근데 시험에서 틀리라고 요걸 내면은 다 틀리는 거죠. 별표에 있는 걸 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내면 틀릴 거다 내지만 우리는 문제를 맞춥니다. 왜요? 이 별표를 내시는 교수님은요. 딱 정해진 것이 있어요. 특징적인 것만 내거든요. 그럼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보시면은요. 거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0.7 같아요. 아니 공동주택이 더 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사람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죠. 똑같이 0.7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도 0.7이고 자 의료시설 0.9 자 숙박시설이 1.0인데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설 두 개 말씀해 보세요.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보통 우리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는요.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같이 나쁜 시설 같이 묻어 다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락시설은요. 엄청 커요. 2.1입니다. 위락시설 설치했더니 예? 기반시설에 부담을 준다. 2.1. 그래서 만약에 클럽을 하나 만들었다. 그랬더니 차 타고 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기반시설에 부담 준 주차장 도로 막 막혀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숙박시설은 2.1이 아니라 1.0이에요. 아니 숙박시설은 왜 이렇게 작은가? 숙박시설은요. 사람이 들어가서 안 나오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부담을 안 준다는 거예요. 1.0. 그 다음에 이제 함정이 뭐냐면 1종 근린생활시설 하고 2종 근생이 있는데 1종 근생 1.3, 2종 근생이 1.6이에요. 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어요. 숙박시설하고 1종 근생 중에 1종 근생 우리가 휴게 음식점 같은 거죠. 1종 근생. 김밥 천국 1종 근생. 조용한 주택가에 설치할 수 있는 1종 근생. 자, 김밥 천국하고 러브 호텔 숙박시설입니다. 어느 쪽이 기반시설에 더 부담을 줄 것인가? 거의 다 숙박시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종 근생이 더 커요. 1.3. 2종 근생이 1.6. 위락시설 2.1. 그래서 그 중에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면 요 안에서 이거 가지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닌 거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인구가 증가할 때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요 인구가 증가할 때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이 아닌 거,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왔죠. 우리 간평사심에 자주 나온 거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 자, 어느 지역에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초, 중, 고등학교는 더 추가 설치해야 돼요. 근데 대학은 추가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 학생이 그 자기 동네에 있는 그 대학에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대학은 추가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아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니까 인구 증가할 때 추가 설치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만 대학은 아니다. 그래서 대학이라고 몇 번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 이제 다시 시험에 낸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보고 대학이 간평사에서 몇 번 출제가 됐다.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기반시설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 5번을 내는 거예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입니다. 자, 사이버대학. 제가 지금 이제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에 제가 겸임 교수로 있는데요. 우리 요 사이버대학은요. 학생이 전국에서 다 수강 신청을 합니다. 사이버대니까요. 전국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사이버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추가로 설치할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만 공부하지 마시고 이제 또 나온다 그러면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다른 또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0페이지에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요거 기반시설이 나옵니다. 자, 요 기반시설은요. 어느 도시에 기반이 될 만한 시설로서 미리 법령에 나열이 돼 있는 게 기반시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은 하나의 메뉴판의 개념이 하나의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이에요, 이게요.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될 것이다. 하나의 메뉴판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기반시설의 종류 있잖아요. 예. 요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체크하셔야 돼요. 1번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시설까지 있죠. 여기 어느 시설이 어디에 속하는가 그거 시험 문제니까. 교통시설이 도로, 철도가 된다면 누구나 다 알죠. 우리는 뭘 체크합니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동차 정류장이 버스 스탑이 아니에요. 자동차 모아서 잠재우는 곳이에요. 공영차고지나 화물터미널 같은 겁니다. 자, 주차장은 교통시설인데 맨 밑에 환경기초시설 보시면 폐차장 나오죠.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공간시설, 공간이 넓은 5개가 공간시설이죠. 공 가지고 놀기 좋아요. 유통공급시설의 수도 나오죠. 맨 밑에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고요. 또 유통공급시설 중에는 시장이라고 나오죠. 시장. 그래서 엄마 어디가 그러면 엄마 유통공급시설 갔다 올게. 시장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공동구도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학교가 나옵니다. 학교. 예. 자,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자, 방제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자, 홍수가 났을 때 하천으로 물을 흘려보내서 홍수를 예방하죠. 방제시설. 가뭄이 들었다. 저수지로 가뭄을 예방하고요. 유수지에 체크해 주셔야. 유수지가 뭐냐 그러면요. 물을 가다 놓는 곳이 유수지예요. 자, 이제요.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요. 산업단지 쪽으로 막 밀려들어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물에 한번 차면은요 기계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산업단지 주변에 물을 순간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유수지가 있어요. 유수지 근처에 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게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 시설입니다. 그다음 보건위생시설은요. 제목은 멋있죠. 보건위생시설. 근데 종류는 다 죽는 겁니다. 장사시설,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말하죠. 도축장. 죽는 거죠. 종합의료시설 병원 가서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은 다 죽는 데다. 그다음 환경기초시설 우리가 밑줄 칠 게 있어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게 작년에 신설됐는데 조심해야 돼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고 절대 방제시설이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걸 좀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가로 2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뜻이 나와요. 너무나 중요하죠.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만약에 그 도시가 실 때는 그냥 도시계획시설 그러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자 도로가 기반시설이잖아요. 도로. 어느 도시의 기반이 될 만한 시설이죠. 그러면 이 도로를 설치하겠다고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도로가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이거죠.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도로가 어느 도시에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는 메뉴판에 있을 때는 기반시설인데 그 메뉴판을 딱 보고 서울시가 저거 우리 설치할게. 자기네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 도로는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즉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기반시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그래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한다고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여기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